하다하다 특정 지역 시민 집회를 참칭하는 집회 사기는 처음 봅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광주 집회는 주력이 광주 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광주 시민의 집회였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사기극을 옹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외지인 버스 동원 사기극을 광주 집회로 분칠하는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까? 내란 옹호를 위해 법원 폭동 비호에 이어 집회 사기 비호까지 나서는 국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 최고위원의 오늘 최고위원의 발언, 제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내란의 힘,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오늘 새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봄이 올 것처럼 탁 폼 잡더니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과 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 겨울 속에 봄이 숨어 있다는 그것이 진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2.9.310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잘 때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해야 하는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큼은 확실한 방송 달려갑니다. 12.9.310 1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 기장군 최택용입니다. 네, 인천 동구 미철굴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우리가 다 부산 집회, 인천 집회 있으면서 광주 집회의 뉴스를 다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죠? 네. 참, 우리 김인석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게 광주 집회가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떴다방 버스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버스 번호도 대구, 부산, 포항, 강원도에서 몰려든 이 외지인들이 모여서 광주 금남로를 더럽힌 그런 집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광주 시민들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집회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광주 시민이 결국 이겼다라는 얘기를 많은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광주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 극우도 아닌 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광기에 어린 저 폭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기를 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광주에 또 우리 뛰어난 위대한 시민들이 잘 막아냈다 이 소식을 듣고 역시 그렇지 우리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이 그냥 오롯이 앉아서 농락을 당하든가 모욕을 당할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광주 시민이 개최한 탄핵 찬성 집회가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전국에서 모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황현필 역사 강의 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매국 좀비. 매국 좀비. 전국에서 모인 매국 좀비들이 개최한 집회. 5.18 금남로에서 참 그 5.18 비상계엄 때문에 수천 명이 희생된 광주에서 저런 반체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 참 그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언론에서 저걸 마치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보도한 게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저는 탄핵 반대가 아니고 내란을 동조하는 집회라고 저는 명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란 동조하고 5.18 강주 정신을 모독한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핵심인데 마치 이렇게 좌우가 대립하는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계적인 중립의 그런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광주 시민들도 집회 끝나고 난 뒤에 광주 시민들이 이런 준동을 막아냈다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또 감사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민주화 성지의 광주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지역에 우리 위원장님들도 뭐 이렇게 이번 계엄 이후로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다른 누구보다 실제로 그 당시에 80년대 5.18 민주화 항쟁 우리 그때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호남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거든요. 이번 일을. 그때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셨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냥 살이 떨리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겪어서 모든 분들이 이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불법 위법적인 쿠데타에 대한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지역에 가서 도대체 그들이 구호를 외쳐봤자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지금 계속해서 오로지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제가 대학 시절에 강주에 몇 차례 갔었죠. 저 80년대에 몇 차례 5.18 강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5월 18일이 다가오면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그렇죠. 가곤 했죠. 전야제도 가고 하죠. 우리도 그때는 떴다방처럼 전국에서 모였죠. 전국의 대학생들이. 저도 한 두세 번 갔는데요. 그때 가보면 강주 시민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옆집이나 가까운 사람이 다 희생당하거나 맞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두환의 5.17 군사 쿠데타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그 한이 맺힌 강주 시민들 그리고 강주 5.18 사태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인 금남로에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저건 거구도 아니고 매국 좀비들이 강주 정신을 좀 모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도가 넘어서는 기괴한 짓을 하다 보면 이제 뿌리가 뽑힐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태 지금 그런 내란 선동하는 그 작자들의 그 준동 그리고 또 언론에서 양비론처럼 다루는 이런 왜곡돼 있는 이 역사 현실들에 사실 선동됐던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세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제대로 그 5.18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 가짜뉴스에 쏘갔다고 예, 얘기하셨죠. 진짜 간첩이 뭔가를 일으킨 일인 줄 알았었다. 저희 경상도에서는 계속 그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이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본인은 누구보다 할 얘기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상황들을 보고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위대한 힘으로 이 준동들을 막아내주는 것을 보고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독교 반체제 인사들의 그 미친 행위와 그리고 근성동 국민의힘에서 압력하던 정말 파시즘에 완전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강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우리 예전에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로 박근혜 탄핵하고 난 뒤에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 몸에 고름이 난 종기를 짜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적폐청산 수사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적폐청산 수사도 하고 그 일종의 우리 몸에 난 고름 종기를 짰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딸이 짰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깊게 제대로 기술껏 마지막 의학의 뿌리까지. 힘을 빌려서 뿌리까지 짰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뿌리를 못 짰던 거예요. 뿌리를 못 짠 거죠. 뿌리를 못 짰기 때문에 그 근처 자리에 더 큰 고름, 더 뿌리 깊은 고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그런 치료를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다시 역사가 제공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 광주 집회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이제 저 내란 선동 그 매국 좀비 표현이 참 좋던데 저도 극우가 아니다. 더 심한 세력 나쁜 놈들이다. 이런 광기 어린 집단이다 했는데 황연필 우리 역사 강사가 그 내란 좀비라는 표현을 써주면서 적확한 표현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았던 게 전한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그 역사 강사가 뭐 마치 스타 강사인 것처럼 지금 완전히 대두되고 거의 이제 있는데 관계가 그게 이제 다 맞상대해줄 우리 황연필 진짜 역사를 역사답게 말해주는 그런 강사가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상대를 제압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구 지난주에 동대구역에서는 자기들 홈그라운드라고 해서 국민의힘 쪽 경북지사까지 다 나갔죠. 나타나고 온갖 의원들이 다 가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딸랑
조배숙 의원 1명 예, 연단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 진짜 죽은 자가 산 자를 우리 살려주겠다라는 그 말 살려준다는 얘기가 앞으로 이후에 있을 이런 내란 선동 세력의 집회의 그 성격들을 규정해주고 또 한꺼풀 꺾일 거다. 전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두 가지가 참 고무적이다. 그 약간 말을 보태자면 광주 집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집회나 부산 집회와 좀 달랐어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로 갔는데 전환길 같은 사람도 지금 올라가가 망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망언을 하면서도 여기가 광주라는 걸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티 입고 올라가서 여기가 광주항쟁의 피로 물든 곳인데 그 피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빨간 티를 입고 올라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지다 광주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까지는 뭔가 약간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계몽 차원에서 이루어진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역사 강의한답시고 학생들의 역사를 강의했다는 게 저는 그냥 광주에서의 전환길이라는 놈의 발언을 실체를 들으면서 보여준 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기실은 강주 민주화 운동이 담고 있는 정신 네. 그리고 모르는 강주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그 군사 내란 세력들의 본질 정확하게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놈이 무슨 역사를 그것을 가르쳐. 안다면 지금 그들 전두환 세력과 윤석열 세력을 배경에 깔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국 좀비라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 매국 좀비인 거고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독일은 헌법에 나치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규제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도 5.18을 폄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듭니다. 또 반성할 지점이 있죠. 전두환 씨가 수많은 재산을 은닉해서 국가에 빼앗기지 않고 맞아요. 그 수많은 돈을 쓰면서 자연사했다는 자연사했죠. 자연사했다는 그게 저는 제일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도 더 이상 일베를 비롯한 이런 이 매국 좀비 세력들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제 2월 16일 광주에서 이 매국 좀비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어준 우리 광주 시민들, 위대한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이제 헌재에서의 이 변론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이제 사실 변론 너무 보기 싫잖아요. 너무 보기 싫은데 입 벌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정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전력이 차단됐다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영상들 다 보셨을 영상에 거예요. 나왔었죠. 그러니까 김현태 네, 특임 단장이 단장. 그 영상에 확인된 것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되고 5분 뒤에 지하 1층 이 전원이 차단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뒤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될 것은 그 1층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가결되고 나는데 1층만 지하 1층을 차단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건물 전체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지하 1층만 차단됐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생겼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 특전사 요원들은 지금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있지 못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국회 사무처직원 한 분이 계속 방금 해제됐다. 비상계엄 해제됐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직원 말을 듣고 행동을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 5분 뒤에 전원 차단한 것 같고요. 근데 더 확실한 본질은 이겁니다. 그들이 그 건물에 들어간 것은 예초에 국회 전원을 차단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명확해진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 한 번 그렇죠. 들통이 났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우리가 사실 뭐 계엄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면 전원이라도 내리고 단수라도 시켰을 텐데 라고 이것이 실상 이루어진 거라는 증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이미 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어제 그렇죠. 동영상을 통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시켜주고 나니까 오히려 또 국민의힘 윤석열 측에서 하는 말이 저것도 왜곡 조작됐다. 지금 모든 저희가 실제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들을 다 왜곡 조작됐다라고 아니 주장하고 그러면 있어요. CCTV 업체도 빨갱인가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말 기가 아니, 찹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전력 차단을 실제로 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거겠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실제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동을 시도했다. 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윤석열 쿠데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밝혀지고 그것을 윤석열이 뒤에 뭐 사실 왜곡이다 어쩐다 말을 해도 이미 국회 직원을 통해서 우린 그걸 받고 그걸 막아서고 그 대응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럼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전시 사변일 때 대통령이 그래 비상계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위법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것으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당시에 제가 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 그날 새벽에 11시 3, 40분쯤에 국회 담 넘어 들어가서 그 로텐도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남양희 TV도 찍고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보면서 우리 위원장들하고 원외위원장들 모여있던 분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허술한 쿠데타를 시도해가지고 실패할 거야 막 이러면서 사실 되게 여유 있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도 이제 뭐 150명 이상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들어가는 거 다 확인했고 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생각보다 이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저녁이었고 새벽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어제 그 동영상 확인한 걸 보면서 죽을 수 있었구나. 그럼요. 5분 상관에서 5분 상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책임단이 우리 국회에서 가결하고 계엄해자고 딱 5분 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엄을 막았던 본질적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계엄을 해제시키는 본질적 이유는 국회에서 윤석열 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일찍 빨리 모였다. 움직인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시민들이 빠르게, 빨리 모였다. 빨리 모인 거죠. 그 빨리 모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대표의 방송. 그 수십만 이번 라방. 근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족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5분 차이였다는 것은 우리가 한 30분 정도만 늦게 모이거나 움직였어요. 늦게 대응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 시각에 라이브 방송을 안 켰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달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했을 거라고요. 특전사 요원하고 특임단원들도 우리 시민들이 막 몇천 명이 모이고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자기들도 일 처리할 때 훨씬 마음 편하게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시민들도 안 보이고 국회의원들도 아직 뭐 한 30명밖에 안 모였단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마음이 안 급하잖아요. 그거 더 침착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 명령을 하달받은 군인들이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구분도 하기 힘듭니다. 맞아요. 그냥 작전을 개시해야 되는 무슨 원인이 있겠지. 간첩이 쳐들어왔던가 본인들이 평소에 늘 연습했던 대로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고 실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설사 시민이 좀 모였다 해도 숫자가 아주 작다면 그렇죠. 마음의 부담이 덜했겠죠. 당연하죠. 지난주에 우리 사실 떨려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날 있었던 이 과정 그리고 그날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4, 50일 넘었죠. 이제 2달 지났잖아요. 12월 3일이니까 그렇죠. 2달이 지났는데 사후에 이 상황을 쫙 정리해 보니 너무나도 많은 우연과 네. 너무나도 많은 결단과 이런 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거라는 저들이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게 된 우연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빠른 판단력에 의해서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맥을 잡은 것은 진짜 이재명 대표예요. 대표였죠. 왜냐하면 국회에 모인 그 수천 명 중에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뒤에 그런 지금 후기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라이브 유튜브 보고 온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60~70%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뭘 해야 될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이재명 위기 대응 대표가. 능력입니다. 그렇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레거시 언론에서는 이 문제는 거의 조명하고 있지 않죠. 이재명이 했던 행위.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자꾸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엄중했던 사안들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옅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저희가 명분이 될 만했던 그리고 저쪽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내놓는 거짓말들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상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빠른 판단으로 인한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호소하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빠르게 국회로 모이라고 해서 그 빠른 계엄 해제의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하는 중에 그 핸들 잡고 운전했던 대한민국 시민 김혜경 그 여사님도 고생하셨죠. 옆에서 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그거 처음에 진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확연하게 그 소리가 들리죠. 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는 너무 그날 정신이 밤에는 뭐 없었어요. 전혀 못 들었죠. 뭐. 그리고 저는 그날 그 기억은 나요. 그날 그 방송을 들으면서 대표님이 너무나 침착하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우리 상황을 모르잖아요. 아니 대표도 와, 대표님 너무나 침착하게 하고 있다. 대표도 완전 쫄아 있었어요. 왜냐면 국회 가면 자기 잡혀 죽을 수도 있다 생각. 쫄아 있는데 쫄아 있는 걸 참고 의연하게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네. 지도자의 그래서 품목이죠.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너무 많고요. 결국은 이날 소위 말하는 계엄군들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기 위한 전력도 내리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이 모인 시민들에게 쫄려서 자기의 작전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 점도 인상 깊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뒤에 유튜브 방송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집으로 자택으로 예. 계엄군이 왔을까 봐. 문 앞에. 사모님을 먼저 나가서 확인하라고 한 거. 저는 그게 나쁘다는 아, 말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본인은 이 계엄을 자기가 잡혀가면 다시 계엄을 막는 진영이 무너집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의 장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냉정에 본인이 진두지휘해야죠.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은 본인 어깨에 이 비상계엄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야 될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먼저 내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근데 그때 그런 게 감정을 우리를 김혜경 여사님 믿음직스럽게. 따로 인터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떠셨을지. 본인은 섭섭할 수 있어도 그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농담입니다. 개인적인 그래요. 그날은 사실 이제 다급한 순간에 인간의 가장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 계엄 사태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그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더 많이 얘기하고 또 알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재명의 장점이 냉철하고 냉철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완전히 정리됐잖아요. 네. 이거 반체제 매국 좀비들하고 싸우는데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전력 이 차단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일부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 노상목의 노상원의 수 노상목은 누군가요? 노상원의 수첩입니다. 내보니까 노상원하고 최상목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런 나쁜 최상목. 비슷한 인간들끼리 합쳐. 그래서 이 노상원의 수첩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말 놀랄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경악해 하는 건 노상원 수첩이거든요. 이 노상원 수첩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여의도를 봉쇄하라. 뭐 수거팀을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수거팀을 구성한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노상목 수첩을 보고 노상원의 수첩을 보고 좀 어떠시던가요? 야, 저는 네. 그 아까 제가 잘 아는 여의도의 보좌관 한 분이 글을 썼던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거 대상자 명단이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최초 버전은 우리 홍상원 국정원 1차장 얘기한 일차장 얘기했던 그 뭐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중요한 분들 14분에서 15분 정도의 명단 그 이후에 또 버전업이 돼서 한 40-50명 이상의 그렇죠. 명단 뭐 이런 것이 계속 다녔는데 그걸 보면서 서운해하는 분들이 대거 있었거든요. 우리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최강욱 의원님도 여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왜 내 이름도 없지? 막 이러면서 서운해했는데 다들 서운해지 말라. 어제 나온 그저께 나온 수첩을 보니 그 안에 우리 다 들어가 이재명 있어. 쪽 것들 모두 포함된다. 그걸 이재명 보고서 것들.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쪽 것들이에요. 들. 야, 이 수첩의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데 최소 이제 뭐 처음에 30-40명, 50명까지 1차 시도 그리고 500명까지 확대 그 외에는 1년까지 해서 최소 한 10,000명 이상은 사살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 중에 진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사살을 한 사람들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적혀 아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500명에 포함되고 안 되고 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별 중요하지 않은 게 그게 1차 명단이다 하잖아요. 1차로 조질 인간들이고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당 지방의원들하고 엔가에 우리 당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것들. 거의 그들로 포함돼서 살기 힘들었어요. 성공했으면. 그리고 저는 참 이 노상은 씨가 거의 박정희 그 전두환 시대에 그 공작에 대해서 다 습득했던 사람 같아요. 내가 이 말 중에 무서웠던 게요. 이게 수거했던 사람들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에 써 있었잖아요. 의뢰 공격, 북한 의뢰 공격으로 요래 공격 있고 독극물 있고 이거 과거에 다 했던 방식이거든요. 화학약품을 그리고 잠자리 폭파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분쇄였어요. 분쇄. 그래서 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 이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뭐 분쇄를 하는데 주먹으로 사람 분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봤는데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국정원장 그 당시는 정보부장이라 불렀죠. 김형욱 씨가 분쇄됐다고 지금 우리 추리하죠. 사료 가는 사료 가는 기계에. 그러니까 증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이 노상원의 수첩이 혼자 뭐 상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죠.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를 그렇죠. 많이 봐서 뭐 이런 걸로 적어놓은 수첩이 아니라는 게 그동안 김용현과 22차례 이상 22차례 만나서 만났죠. 작전을 짜고 의논을 하고 사실 이번 계엄에 그 행동 대장으로서의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와 이 살생부에 대한 그렇죠. 그 명단을 의논했을지 우리가 그렇죠. 보면 지극히 감정적이잖아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이 안에 다 적혀 있어. 그 내가가 누구냐. 우리 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자, 김건희 불러보세요. 뭐 이런 누구와 그렇잖아요. 모의했는지. 그 감정적으로 그냥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 나 꼴보기 싫은 놈들 다 없앨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계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노상원은 그걸 이행하면 돼. 그런데 그런 수첩이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서 왕자를 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권한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때 대통령 후보일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저희가 왜 빙하 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 같다 둘리를 얘기하고 했었던 기억나시죠? 69시간 손발 아프리카 노동 이야기 했었고 뭐 말도 안 저세상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뭐 이런 앱 가지고 있으면 알바 구할 수 있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속의 머릿속에는 70년대에 그 박정희 시대에 그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고자 했던 수첩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노상원, 그 김용현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분단 사회, 북한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 식민지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잔인한 독재 시간은 독재 통치를 겪은 나라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이 시절에 했던 그 노하우가 그 수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미도도 나왔거든요. 그때로 그때 그 머물러 노하우, 독재의 노하우가 완전히 응축됐던 게 노상원의 수첩이고 노상원도 그냥 창조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다 자기 연구해서 수첩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2번을 모여 앉아서 노상원과 김용현 그리고 그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까지 이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했을 그 당시로 빙의해 생각해 보면 이거죠. 민주주의 귀찮아. 말도 안 돼. 반대나 하고
대통령이 뭐 하겠다는데 딴지나 걸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포고령도 현대 버전이 아니고 70년대 과거 버전이잖아요. 버전이죠. 그래서 과거 버전이죠. 박정희 전두환 시절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향수 그리고 그때로 되돌아가기 위한 자기들의 프로세스 로드맵 이런 것들이 그 수첩 안에 적혀 있었다고 봐지잖아요. 노상원은 자기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두우면 이겁니다. 노상은 전 정보사령관 이 인간은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뭐저리야 군복을 벗은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지 성희롱. 성행위를 해서 제명됐는데 이런 인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안 찾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해서 당연히 군복을 벗어야 될 잘못을 저질러 넣어서 이 군복을 벗었는데도 사회에 대한 자기들 반대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심, 정오심을 키웠겠죠. 그 정오심을 폭발시킬 수 있게 기회를 준 게 이제 김용인이 하고 윤석열이죠. 그 비슷한 얘기를 인간들이죠. 노상원의 그 진술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제왕적이라는 생각이 윤석열도 딱 윤석열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이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을 같이 모의할 때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술을 받아서 적은 것 중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론이 바뀌지 않아. 이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엄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 재밌게 표현했다는데 윤석열을 보고 5살 꼬마 같다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명태균이었죠. 5살 꼬마 명태균이랬죠. 네. 명태균은 역시 대단해. 5살. 근데 누가 그 이야기했다. 총을 든 5살 꼬마. 네, 그랬죠. 그리고 윤석열은 진짜 5살 꼬마 같아요. 자기가 거부권을 수십 번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기회에서 포기해서 넘어온 그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수십 번 했던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자기가 국회를 괴롭힌 거. 국회에서 그 예산안 삭감하고 그런 거 섭섭한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박수 안 쳐주고. 아, 내가 누군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나한테 이제 박수를 안 쳐. 노상원 수첩이 사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언제 누구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작성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노상원, 그다음에 김용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대통령실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없을 수가 주의사가 없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현이 포고령이라는 그 문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그렇지. 프로그램인지를 몰랐잖아요. 거기 쪽지 번호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은 결국 대통령실 내에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 함께 있을 했기 때문에 것이다. 만드는 네. 쓸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사람이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김용현 네. 그죠? 하고도 연결돼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연결됐고 네, 대통령이 가장 김태효, 믿고. 김건희 이런 사람들 행적은 뒤에도 조사돼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태우가 이 내란의 과정에 뭐 했는지 입 싹 다물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조용합니다. 지금 죄가 많은 자들이. 그리고 그래서 심각한 김태우는 반드시 이 노상훈 수첩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노상훈 수첩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아까 얘기했던 뭐 고문 방법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뭐 진입로를 봉쇄하고 저 울타리를 방어하고 게다가 도시락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락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안에 보면 작두도 나와 있죠. 네, 작두도 나와 있고. 작두는 뭐 하는 고문용이죠.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요. 아우. 그 자백할 때까지 손가락 하나씩 자른답니다. 작두를 가지고 한 개씩. 그거를- 작두는 그런 용이랍니다. 그 아까 사람 저희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했던 대로 그 국회의 전력을 이렇게 단전을 하고 그 시간이 진짜 5분 상관이었는데 그 시간만 5분 전으로 되돌렸어도 이것들이 실행에 옮겨졌을 아이고. 거라는 그 끔찍한 게 상상이 지금- 되잖아요. 지금 원래 수첩에는 그리고 봉쇄 기간이 2, 3주라고 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응. 상상을 해보죠. 국회 본회의제 180명 모여있던 190명 모여있던 정전이 되는 순간 어떻게 투표를 되겠어요? 못 해요. 아니 투표가 아니라 아수라장이 아무것도 됩니다. 못- 아수라장. 아무것도 우리 못- 아니, 핸드폰 키겠죠. 뭐 비스 그거 키겠지. 기계를 이용해서 하지 않더라도 어.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몇 명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해요. 가표가 몇 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암전이 되는 순간 그거 그렇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그렇지. 때문에 계엄 해제의 정당성도 그렇죠. 약화되거든요. 응, 응.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한 30분만 늦게 모였으면
진짜 참 무서운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추경호 이 나쁜 인간. 네. 추경이가 1시 30분까지. 1시간 끌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추경호 말대로 원식 의장이 순진하게 추경호 말에 쏘가서 시간을 한 30분 더 끌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경호가 내란의 밤 이후에 지금까지 행방불명이에요. 추경호는 또 20억 받아먹은 것도 의심받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추경호- 협조했을 거예요. 그렇죠. 추경호는 그 안에서 윤석열 쪽하고 계속 내통하면서 국회의원이 몇 명 모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면서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만약에 1시 반에 투표했으면 헬리콥터 도착해서 진압하고 이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층 지하 1층 전원 끄는 거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지하 1층만 꺼졌다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번 해봤으니까 2, 3, 4층 계속 올라가면서 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기업 해제가 30분 늦었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 됐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서웠던 게 어쨌든 그 삼선 개헌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이후에 또 그렇죠. 예, 그 본인들이 계속해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는 그런 박정희한테 너무 많은 걸 계획까지 배웠어요. 예, 다 세워놓은 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실행한 자신들의 부하도 폭파하는 조끼 이런 걸 입혀서 증거를 없애겠다고 노상훈이 그런 사람이에요. 폭사시키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거냐고 끔찍하죠.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끔찍한 게 저쪽에서 좀 어설프게 한 지점도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저쪽에서 조금 한 1, 20분만 속도가 아우, 빨랐으면 네.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너무 애국가에 두려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모든 물론 국민들의 염원이 가장 큰 것이고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간발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전투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세거든요. 기세. 네. 전쟁할 때 뭐 때문에 깃발을 들고 어떤 사람 총도한 깃발을 들고 막 앞에서 제일 달려가는 줄 압니까? 전체 사기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국회에서 그날 그 비상계엄 해제 전에 암전이 됐다 생각했어요. 국회가 캄캄해졌다 생각하면 밖에 있는 공수부대 부대원들하고 지휘관이 용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성공하고 있구나. 그렇죠. 진행이 되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완전 암흑이 됐다. 아 지금 해제 투표하기 힘들겠는데 이러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밀고 더 들어가는 경찰들도 거죠.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어느 한 MZ세대 군인 중에 한 명이 좀 약간 미친놈이 있어서 흥분해가지고 발표를 하든가 거친 행동을 했으면 그 기세에 따라 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MZ 세대 우리 군인분들이 참 훌륭한 게 그런 거친 행동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예, 그래서 그 우리 참 민주화 이후 세대에 있던 우리 정신 말짱했던 우리 장병들 참 기특하고 저는 그 장병들도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 관계어린 내란 수계 그리고 수계에 버금가는 이런 작전 위에 있는 사령관급의 이런 지휘관을 빼고 나머지 밑에 실제로 이것을 실행했어야 되는 우리 장병들은 진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냥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진짜 그게 끔찍합니다. 진짜, 예, 전원이 만약에 일찍 꺼졌으면 그 지휘관들 밀어붙였을 거예요.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헌재 변론에 나왔던 그 특임 단장인가요? 그분이 아니 지금 나보고 무슨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냐.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는 자기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훈련받지도 않았고 자기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몰려와 있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말 못한다. 진짜 아니 그건 정말 그런 분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서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을 폭파하라 했어요. 지 건너고 난 뒤에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한강다리를 폭파하라고 하고 수경사 제1경비단장이 예, 서강대교로 오는 걸 막았죠.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재미있는 건 우리- 그분은 비육사 출신이더군요. 맞습니다. 유일한 비육사 출신인 우리 그 수경 단장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윗사람에게 이 명령이 도대체 제대로 된 명령인지 그리고 서강대교를 건너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조성현 조성현 예. 단장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영웅이라고 봅니다. 예, 그분 참 훌륭하시더군요. 예.
이런 훌륭한 분들의 증언이 있어서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것이 이제 뭐 가시화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극악무도한 매국 좀비들은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다 왜곡 조작됐다, 회유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스카프하고 의상 참 멋진데 지금 이 의상 그대로 백령도로 끌려갔다 생각해보라. 가루가 되어 있겠죠. 예, 그런- 지금 아마 국민들이 이제 헌재에 나오는 저 윤석열의 그 입벌구 같은 이야기 그리고 변호인단이 윤석열을 변호하는 건지 윤석열을 엿먹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인단이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작태를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이빨을 꼭 깨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노상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라는 게 노상은은 군대에서 잘렸잖아요. 다시 공직에 복귀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한 놈이잖아요. 그런 사람 욕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무당한테 가서 무슨 아십니까? 그 유명한 무당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다 했잖아요. 이번 일이 성공하면 내가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진짜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런 킬링필드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무도하게 잔인하게 대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살상이 됐을지 모르는 우리 그 그런 상황이었다. 그 16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명단 처음에 네. 체포 그 14명. 16분은 14대에서 16이죠. 절대 살해당해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북한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분들은 정말 분쇄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하늘이 도와서 지금 살아계시네. 그렇죠. 지금 저희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더불어 돼요. 사는 인생. 덤으로. 이라고 생각해야죠. 그 헌재의 그 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켜보긴 힘들지만 지금 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내란 세력들의 면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찌되었든 이 되돌릴 수 없는 기각이라는 것을 이 파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원래 정해진 변론은 이번 주에 끝이 났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추가 증인이 2차례 더 아마 증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3월 초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것을 지켜보기 힘드는데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저희보다 앉아있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현장에서 지켜보는 게 개인 예. 신상을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막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잖아요. 문영계 헌재 재판관 집에 뭐 집 주소를 드러내고 집으로 찾아가자. 이건 난 이런 거의 폭도들이 KKK 테러에 버금가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을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대하는 태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자신들을 변론을 해서 탄핵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없고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들을 일종의 메신저해서 이들의 신뢰성을 낮추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란 사태를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괴로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또 선거 전략으로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제일 생각되는 게 저는 요즘 많이 생각되는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은숙 지금 사회자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노상훈과 최상목을 합쳐서 노상목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혼란스러워 대한민국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1번 주범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저는 최상목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최상목이 깔끔하게만 정리정돈했으면 헌법재판관 또 그렇죠. 3인 임명하고 딱 규율을 세웠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맞습니다. 이 지점은 생각합시다. 최상목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총리 하다가 한덕수 날아가고 그런데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사람 사실은요. 박근혜 탄핵되고 난 뒤에 청산돼야 될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예, 거죠. 청산돼야 될 사람을
지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윤석열 정치검찰 쪽에서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고름 종기를 뿌리까지 우리가 못 뽑아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뿌리에 남아있던 빌붙어 있던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사고를 치잖아요. 결국 그 다음 내란 사태를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정치 보복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돼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서 완전히 다 뿌리까지 뽑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들은 10년 20년 뒤에 다시 고름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먹을 겁니다. 저 그 부분의 가장 큰 명제가 저희 썸네일에 나와 있는 저 인물 아닙니까? 전두환 자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이런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그 상황들이 그때 척결하지 못한 거죠. 사실 사형을 시켰어도 재산이 몇백 번은 시켰어야 되는데 일가가 재산이 아직도 수천억이랍니다. 그런 군사 쿠데타의 수괴가 자연사하는 바람에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완전하게 예, 척결을 해야 아니 네. 사형은 시키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선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이 뽑혀야 되는데 전두환은 최소한 감옥에서 30년 아니 무기징역을 살리고 재산이라도 싹 몰수했어야죠. 떵떵거리고 수천억을 삽니다, 가지고 지금. 군사 29만 원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손 중에 한 죽었죠. 명을 아시죠? 저 미국에서 네네 그 와인 농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미국의 대부호들만 가지고 있는 와인 생산.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됐습니다. 전두환 집안은. 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 트라우마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뭐 듣기 좋은 말로 화합, 미래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화합과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 실제로 군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증거 그리고 또 그것을 계획한 노사원의 수첩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 되리라고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네, 건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한심하고 저희가 믿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저는 막 억지로 우리가 정권 잡는다 해서 공격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추경호 같은 인간이죠. 내란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탈탈 털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네, 내란 공범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한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고민과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모두의 질문 Q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야 할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나가는 실질적인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 연설은 다 보셨겠지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보면서 뒷목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연설 보면서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안 처음까지. 됐습니다. 그런 거 왜 됐습니까? 짧게 요약해서 짧게 요약해서 봤죠. 저도. 민주당 43번을 부르짖고 이재명 대표 이름을 19번이나 부르짖는 권성동 대표를 보면서 민주당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할 수 없이 이제 욕하는 거지. 중대 같은 동문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이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우클릭을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것이 뜨거운가 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클릭을 얘기하니까 반응이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중도층을 움직이고 흔들어 놓는 그런 정책들을 이재명 대표가 내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지금 지금 상속세 얘기가 나왔는데 최태경 위원장님도 아니 사모님 딴 되게 건 모르고 좋아하시죠? 우리 배우자 공제를 상속 공제를 10억으로 5억에서 10억으로.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와이프는 아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일단 비과세가 그만큼 되니까. 바로 뺏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속세 전반 일괄 공제되던 5억을 8억으로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을 10억으로 해서
18억 정도를 다 면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결국 뭐냐면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값이 너무 상승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28년 동안 이런 세제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 얘기고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했는데 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실용주의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해라. 근데 나는 그렇게 뚜벅뚜벅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라 너무 반갑죠. 우리 대표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진보성이 강한 우리 시청자 중에서는 뭐 우클릭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 있겠지만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이거죠. 보편적인 중도 성향 또 이게 중도층 정도 생각을 들어보면 그냥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월급장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 정도 그냥 상속하고 그걸 가족이나 배우자나 아들한테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뭐라도 이 도덕성 관념 속에 허용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막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저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그 초부자 감세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세수 펑크가 났다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법인세 감세. 근데 이 상속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중산층 특히나 유리지갑인 우리 월급쟁이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증세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지 감세를 하겠다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타당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중산층, 중도층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이런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했는데 더 문제는 그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그거죠. 아직 확인된 입장은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거죠. 최고 세율을 낮추지 않은 최고 부자들 있잖아요. 막 수백억 이상 이렇게 막 수십억 이상 있는 분들이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답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대표님이 중산층들 가려운들 긁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따라오겠죠.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거래절벽이죠.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또 상속세를 또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가진 또 세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이게 현실적인 그 소득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대표가 발표한 것 중에 성장을 이야기하겠다. 그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놓고 우클릭 얘기를 하는데 대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원래가 실용주의자였다. 맞아요. 나는 원래 바뀐 뛰어난 것이 행정가. 아니라 당신이 몰랐던 것을 상대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원래 이재명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실용주의자인데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하려고 지금 우클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원하면 좌클릭도 해야 되고 우클릭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성장과 뭐 분배, 성장과 복지를 비슷한 무게로 같이 강조하잖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언론 기존에 서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여전히 분배의 방점을 찍은 이재명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기울지 않고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를 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성장을 강조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 실제로 성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막바지에 마이크를 다시 이제 받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트럼프가 보복 관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저 정도 하는 거 아니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세가 이재명의 모습 본질이다. 시작이죠.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외교도 그것이 네, 시작이고 국가 경제도 이익이. 그것이 시작이고 민생도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책들에 대한 이런 전환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봐라 이재명은 좌파다. 여전히 공격했겠지. 운동권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모두의 질문 큐에 올라오는 것도 그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현대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사람들의 고민도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전에 생각했으면 예전에 이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게 yes, no로 대답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케이스도 워낙 다양하고 또 실제의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공론의장을 만들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전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징이 대표님께서 그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제 기억으로 오늘인가 네 오늘 저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불경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경 지역의 꿈이 뭐냐면 세 가지 길을 만드는 겁니다. 트라이포트. 첫 번째 길은 부산에 국제공항이 없잖아요. 불경 지역에.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북 평화가 진척되면서 기차가 부산에서 출발해가 북한을 관통해서 대륙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길입니다. 그 세 번째 길은 항만. 부산을 더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물류의 중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늘, 바다, 기차 세 가지 길을 만들 때만이 불경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꿈이고 민주당 정부의 구상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덕도 신공항 거의 지지부진하잖아요. 진척이 거의 안 되고 그 남북 평화가 완전히 전쟁 목전까지 오는 것처럼 위기가 오면서 기찻길을 만드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항만 문제도 전혀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대표께서 북극 항로를 이야기했죠. 북극 항로가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그걸로서 우리 불경 지역의 발전을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더니 며칠 전에 부산 얄팍한 우리 박형주 부산시장이 또 그거 괜찮다 싶어서 바로 부산시에서 뭐 만들었죠. 북극항로 개척 TF를 그런 만들었습니다.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잘하게 거예요. 경쟁하는 맞아요. 거니까. 뭐또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참 얄팍하긴 하죠. 얄팍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실행을 누가 할 이재명 것인가.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하신 말씀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북극항로 문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부산 입장에서는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워도 부산이 먹고 살려면 중국하고 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부산시장은. 지금 누가 집권당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아유. 대표님도 참 사람이 그 뭐라노 참 내가 국회에서 이야기했더니 박형준이가 따라하더라. 이거 좀 그렇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 말 안 하더라고. 부산시에서 쪼잔하잖아. 쪼잔해 안 보려고 그것이가 부산시에서 이런 거 만들었더라. 그 왜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야기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 않더라고. 우리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가오 빠질까봐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뭐 지금 부산시가 그 TF 만드는 거 좋고요. 그게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부산은 그것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될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얍실한 박형준 시장이 그런 것 좀 집중하고 앞으로 쓸데없는 걸로 민주당의 발목 잡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거 배워야 돼 뻔뻔한 거. 그 전에 박형준 시장은 이 내란에 동조한 그것부터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LCT에서 이사도 아직 안 가고 있는데 그 사과하겠습니까? 네. 그 인간이. 두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 내란의 과정을 극복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영상 있어요? 아니 우리 준비한 거. 네. AI? 우리 이재명? AI가 요즘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근데 우리 착한 AI가 이재명의 꿈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목소리는 안 나올 건데요.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청년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저 아이가 저 공장에서 일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팔까지 다쳐가지고.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학교 마치고 와서 저렇게 학교 등굣길을 피해 다녔다 하잖아요. 엄마 손을 잡고 저 공장에 처음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에 맺혔을까요?
저 AI가 너무 만든 꼭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이야기 나도 그 키스 씬을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두 번을 넣었더라고. 김혜경 여사 팬인가 봐요. AI가. 아, 저 장면이죠. 12월 대한민국을 3일. 지키는 예. 저 장면. 제가 답 넘는 거죠 지금.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법으로 죽이려 했고 칼로 죽이려 했고 그렇죠. 계엄으로 죽이려고 개혁으로 했는데 죽이려 했죠. 불사신처럼 불사신처럼. 계속, 예, 살아계셔서 그리고, 우리 예. 미래의 희망을 예, 꿈꿀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 계시죠. 한 번죠. 비호감도 저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호감도 호감도는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렇죠. 비호감도가 절대 1등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보면 한번 보시죠. 비호감도는- 이준석은 막 82% 이렇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는 이준석보다 비호감도가 20%나 낮은 60%입니다. 끝에서 2등인데 네. 왜 적어도 비호감도 1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민주 진영의 워낙 압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다 싫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요즘 언론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 비호감도가 1등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너무 심해요. 저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그 실질적인 데이터까지도 저렇게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작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내란의 밤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우리 민주 세력들이 함께 새로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제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힘내고요. 마지막 남은 이 추위 잘 이겨내서 봄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29310 18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